2025-91 3월 모의고사 국어. 공리주의는 공리의 실천을 통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한다. 공리란 이익과 효용을 뜻하는 것으로 공리주의에서 행복이란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 즉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리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에요. 그야말로 공공의 이익, 개인의 이익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 여기서 행복은 개인의 쾌락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공리라는 말을 이해했다면 이 얘기는 별 필요가 없는 얘기죠. 공리.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모든 쾌락이 측정 가능하고 그 원천에 상관없이 동질적이므로 단지 양에서만 차이가 난다는 양적 쾌락주의의 입장을 가졌다. 양적 쾌락주의, 양적 공리주의.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하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과 인간의 고등 정신 능력인 지성, 도덕 감정, 상상력 등에서 비롯하는 정신적 쾌락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 즉 기분 좋으면 쾌락이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걸 먹었다, 기분이 좋아졌어, 공리가 올라간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있는데 사회에서 플러스가 되면은 공리주의에서는 양적 공리주의 되는 거죠. 플러스가 1이 있고 플러스가 2가 있으면 어느 거 해야 돼요? 이거 하는 거죠. 5명을 도와주면 플러스 5, 1명을 도와주면 플러스 1. 그래서 뭐 계산하는 방법은 뭐 가깝냐, 지속 가능하냐 여러 가지 원칙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로 도와줘서 사회적으로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누구를 때렸어요. 이 사람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5. 때렸을 때 기쁨은 플러스 2. 마이너스 3. 안 좋은 일. 이런 게 이제 쾌락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을 구해줬어요. 구함을 당한 사람 플러스. 구해준 나 플러스. 보는 사람 플러스. 이건 좋은 일이니까 하라는 거죠. 사회의 쾌락이 올라갔으니까. 이게 양적 공리주의예요. 그런데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쉽게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기에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본성과 상충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니까 최대 행복이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본성,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쾌락을 계속 추구하는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밀은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공리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미리 얘기한 거는 뭐죠? 질적 공리주의죠. 질적 차이가 있다. 쾌락은 질적 차이가 있다. 더하기 빼기가 아니고 질적으로 다르다. 가중치가 있다는 거죠. 가중치. 밀의 쾌락은 본래부터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는 질적 쾌락주의를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저급 쾌락이고 정신적 쾌락은 고급 쾌락이다. 자, 정신적 쾌락, 육체적 쾌락은 저급, 정신적 쾌락은 고급. 고급 쾌락은 저급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우월성을 지닌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고급 쾌락의 추구를 통해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 자,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 추구와 이기심이 상충할 때 법률, 여론 등과 같은 외적 제재가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개인들은 자기의 이기심으로 쾌락을 추구하는데 전체 사회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러면 법률 같은 걸로 제어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밀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밀에 따르면 외적 제재가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는 있지만 자발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힘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발적인 동그라미. 그는 내적 제재인 양심을 강조했는데 양심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으로 이를 어기면 내면에 고통을 준다.
양심은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타고난 사회적 감정의 토대를 두고 교육과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함양된다. 자, 양심은 교육과 외적 제재 등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함양된다. 이를 통해 비로소 인간은 자기 이익 지향성을 극복하고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르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선 양심이 중요했다. 밀은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를 통해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하여 사회 구성원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고, 후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후생이 웰리스인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베네핏 역시 쾌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밀은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를 통해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하여 사회 구성원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고, 그러한 점에서 공리주의가 인간 윤리에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자, 인간 윤리의 타당한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은 옳고 어떤 행동은 그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데 그게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하기에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은 유한하다. 이걸 희소성이라고 하죠.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보고, 합리적 선택은 베네핏이 코스트보다 큰 거예요. 여기서 코스트는 기회비용입니다. 합리적 소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효용 이론을 제시했다. 효용이란 의사 결정자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으로 편익이라는 말을 쓰죠. 보통 똑같은 말이에요. 효용, 편익 다 비슷하게 쓰면 돼요. 심지어는 후생까지도 비슷하게 쓰면 되는데 그냥 베네핏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기쁨. 경제학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라고 보았다. 자, 효용을 극대화. 뭐에 비해서? 비용에 비해서. 비용 대비 효용이야. 비용은 100만 썼는데 효용이 5만이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용 극대화. 그래서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활용하여 설명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계라는 표현. 이 표현이 나오면 항상 킬러로 나올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한계는 추가로 하나 더해요. 마지막 하나 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마진이 제일 끄트머리라는 얘기거든요. 마진. 그러니까 마지날이라고 하면 내가 공부를 치면 1시간을 공부했는데 1시간 추가 더. 밥을 5숟갈을 먹었는데 1숟갈 추가 더. 한 거에서 하나 더. 물건을 5개 만들었는데 하나 더. 요게 뭐예요? 한계예요. 모든 선택은 한계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공부를 2시간 할까 3시간 할까, 빵을 1개 먹을까 2개 먹을까, 2개 먹을까 3개 먹을까, 요게 한계. 한계형 체감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하나 더 사용할 때마다 첫 번째보다 기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배고플 때 먹는 첫 번째의 숟가락 한 숟가락의 밥은 너무 달콤하지만 두 번째는 그만 못하고 세 번째는 더 그만 못하고 네 번째는 먹으나 마나 뭐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이 첫 번째 나한테 1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기쁨 대단하겠죠. 또 1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왔을 때 기쁨 아까보다는 덜 대단하겠죠. 이미 100억 좀 있는 사람한테도 100만 원이 들어오면 기쁘긴 하겠지만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100만 원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덜 기쁘겠죠. 똑같은 100만 원인데 한계 효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효용을 최대화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계의 효용이 균등일 때 효용이 최대화된다. 뭐라고? 한계의 효용이 균등일 때 총효용이 최대화가 된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한계 효용이란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을 말한다. 그런데 한계 효용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배고플 때 먹는 밥 한 숟갈 생각하면 될 거예요. 첫 번째 먹는 찐빵 하나, 두 번째 먹는 찐빵 하나, 세 번째 먹는 찐빵 하나의 기쁨은 각각 다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재화를 선택하여 소비할 때 총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총 효용을 극대화, 한 개의 효용을 다 더하면 총 효용이 돼요. 자, 하나를 먹었을 때 기쁨 5, 두 개를 먹었을 때 기쁨 4, 총 효용은 5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은우가 한 개에 각각 1,000원인 튀김과 초밥을 한 개씩 추가로 소비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은우의 튀김과 초밥에 대한 한계 효용은 아래 표와 같다. 자, 첫 번째 한 개를 먹었을 때 우리는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1,000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튀김 하나, 초밥 하나 사면 이제 2,000원 들어가는 거네. 그러면 튀김 하나를 먹었을 때는 16. 만약에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뭐 먹어야 되죠? 튀김. 돈이 1,000원밖에 없다. 돈이 2,000원이 있다. 뭘 먹어야 되죠? 튀김. 돈이 3,000원이 있다. 초밥. 돈이 4,000원이 있다. 요거 또는 요거. 상관없죠. 이때는. 돈이 5,000원이 있다. 이거 했으면 이거. 자, 요렇게 하는 게, 요거를 맞춰주는 게 플러스가 제일 크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한계 요형이 같은 값이에요? 다른 값이에요? 같은 값이죠? 그죠? 그래서 요게 같은 값이기 때문에 한계 효용 균등일 때 총 효용이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 안 하면 그냥 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한계 효용이 균등일 때 이 더한 값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어떤 선택지를 취하더라도 이거보다는 값이 작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말이 이제 쉽진 않죠. 자, 만약 은우가 5,000원의 예산을 지출할 때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해 각각의 총 효용을 계산해보면 자, 여기까지 나 설명이 끝난 거죠, 지금? 그렇죠? 여기까지 설명 끝났죠? 위의 상황과 같이 위의 상황과 같이 경제학자들은 각 상품의 화폐 단위당 한계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소비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 방법이라 보았고 이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정의했다.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총 효용 최대화 조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한정된 재화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최대의 만족은 아까 어떤 표현을 썼죠? 총 효용 최대화와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 상품의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은 개인이 효용의 수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안 보이잖아요. 설명. 잠깐만. 계속. 재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효용이론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자, 한계형 최대화라는 것은 뭐와 비슷해요? 공리주의하고 비슷하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일맥상통하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은 고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보다 더 큰 효용을 창출한다. 이때 고소득층의 소득 10,000원을 세금으로 걷어 저소득층에게 배분하면 고소득층의 효용 감소분보다
저소득층의 효용 증가분이 더 커져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한다. 고소득층에서 10,000원을 걷어다가 저소득층에 주면 고소득층의 효용 감소분은 100, 저소득층의 효용 증가분은 300, 마이너스 100 플러스 300이니까 플러스 200이 돼서 이 사회에는 더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경제학적 원리에 의거하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적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누진적 소득세로 얻은 재정 수입을 통해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왔고 16번 한나 풀어봤니? 몇 번 찍었어? 4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인간의 자기이익 지향성을 고찰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자, 비슷하죠? 인간의 자기이익 지향성. 17번. 하윤이 못 썼니? 응? 2번. 기억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밀은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공리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자, 공리주의가 양쪽으로만 가면 안 되고 질적으로까지 가자는 얘기죠. 내적 제재, 양심. 됐죠? 이거 어렵지 않죠? 18번. 이름 뭐라고 했지 너? 응. 하지안. 미안. 하지안. 18번. 5번.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래 그래프에서 A, B, C, D, E는 은우의 소비 선택 지점을 표시한 것이고 예산 제약선은 5,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소비 선택 지점을 이은 선이다. 일반적으로 이거를 예산선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소비일 때는 예산선이라고 하고 생산일 때는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그래요. 소비일 때는 뭐? 예산선, 생산일 때는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데 즉 최대한 5,000원까지 먹을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우리는 항시 끝점을 되게 잘 봐야 돼요. 끝점의 의미. 그러니까 여기가 A점이라고 그러면 A점의 의미는 튀김은 빵을 먹고 초밥을 5개 먹는 거예요. 그러면 5,000원을 다 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B점은 초밥은 빵을 먹고 튀김을 5개를 다 먹는 거죠. 효율적인 점들이에요. 무슨 점? 합리적이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선택이에요. C는 이거든 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D는 선택이 불가능하죠. 예산선 바깥에 있어요. 이거는 선택, 이거는 비효율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최적의 선택이 여기에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죠. 여기에 있을 가능성도 별로 없죠.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이 문제의 답에서는 4가 되는 점이었죠. 4. 그러면 튀김이 3개고 초밥이 2개인 요 A점이 가장 최적의 선택이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 없는 게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까지 이 선이 있어야 되는데요.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무차별 곡선은 이 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의 효용은
다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개인의 선호잖아요. 예산선은 돈의 한계. 돈의 한계와 개인의 선호를 맞춰볼 때 이 접선이 가장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점, 이게 K점이라고 하면 K점은 A점과 효용은 같지만 예산선 바깥에 있기 때문에 돈을 더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용이 제일 큰 점은 항상 이 접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B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거보다 이만큼 효용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의 선호와 예산에 맞춰서 이 무차별 곡선은 생기는데 이 무차별 곡선의 모양은 개인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초밥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였어? 튀김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 바깥의 선일수록 뭐는 더 크다? 그쵸? 만족은 더 크다는 거죠. 더 큰 만족을, 이거보다 더 큰 만족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정답 5번. D, E 모두 6,000원의 예산으로 가능한 소비 선택 지점으로서 이는 D보다 총 효용이 크다. 자, D, E 모두 6,000원의 예산으로 가능하다. D가 가능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죠? 튀김 3개,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초밥 3개. 총 효용은 얼마죠? 이 표에 따르면 여기죠, 여기. 요거죠. 튀김 3개, 초밥 3개. 그럼 다 더하면 얼마야? 얼마? 자, 내가 계산을 더 해야 돼. 20. 그 다음에 8 더하기 4는 12? 그럼 40이네. D는 얼마? 40. 그 다음에 2는 2하고 4네. 초밥이 2. 그 다음에 이건 4. 여기 다 더하면 얼마죠? 이렇게 하면 30. 이걸 다 더하면 12. 이거 얼마예요? 맞나요? 미안. 요거까지만 하면 9. 그럼 39. 위에 게 더 크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커요? D가 2보다 컸죠? 여기서는 2가 크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더하기 빼기 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원래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프가 나오면 이제 쫄아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민유 19번. 민유의 19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최대 행복의 원리, 나, 한계 효용균 등의 법칙. 3번. 가는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가 개인의 이익이고 나는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가 사회의 이익이다. 바뀌었죠? 공리주의는 사회고 그 다음에 개인의 효용이니까 3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경제학을 어느 정도 알면 그냥 맞추기가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알고 맞추고 본문하고 맞춰서 확인하고. 20번 읽어볼게요. 가의 밀 A와 나의 경제학자 B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부의 경제학 실험, 실험 내용, 실험에 참여한 5명에게 10만 원씩 나눠주고 참가자는 이 돈을 갖거나 기부할 금액을 결정함. 자, 10만 원을 나눠주고 가져도 되고 기부를 해도 돼. 기부한 금액은 공공재 생산에 쓰여 2배의 효용을 창출하고
그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5분의 1만큼씩 돌아간다는 것을 참가자들에게 알려줌. 그러면 이제 극단치를 계산하면 돼요. 모두가 기부를 했어. 그럼 기부액이 얼마죠? 50만 원이 생겼죠. 기부한 금액은 공공재 생산에 쓰여 뭐에 비해서 2배? 그냥 갖고 있는 거에 2배겠죠. 그건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문제는 아니죠. 현금을 갖고 있는 거에 2배의 효용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현금을 갖고 있으면 50의 기쁨이라고 하면 이제 100의 기쁨이 되고, 그걸 다 나눠주면 각자 얼마? 20씩의 기쁨이 되죠. 그냥 갖고 있으면 다 얼마가 돼요? 10씩의 기쁨이죠. 그럼 모두가 기부하고 다 돌려받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마음을 하냐면, 나는 기부를 안 하고 갖고 있고 4명만 기부를 해버리면 20, 2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요? 80이 되죠. 근데 공공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표현 없지만 누구나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비배제성이라고 하거든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그러면 나누기 얼마를 해야 돼요? 5를 하죠. 그럼 5, 1은 5, 6, 30. 16이죠. 그러면 돈을 기부한 사람은 얼마가 되죠? 16을 먹죠. 기부 안 한 놈은 16 더하기 10이니까 얘는 26을 먹죠. 자기가 기부한 것보다 6 더 먹죠. 이런 이제 심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실험 참가자들의 예상 행동에 따른 효용 비교. 아무도 기부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누리는 효용은 10만 원. 자, 요거에 대한 계산은 이미 다 끝났네요. 그죠? 모두가 기부하면 한 사람이 누리는 효용은 20만 원. 4명이 10만 원을 기부하고 1명이 기부하지 않으면 기부한 사람의 효용은 16만 원. 기부하지 않은 1명의 효용은 26만 원. 자, 이거를 사실은 써줘야 될 이유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계산을 하라고 하는데, 계산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계산을 하게 하려면 이거보다는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고1인데 계산한 이거는 보여주자 라고 해준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거를 보지 않고 계산한 거죠. 자, 실험 결과. 실험 참가자 대부분은 40에서 60% 정도 기부했고, 다 기부한 건 아니고 60% 기부했고, 일부는 기부하지 않았음. 기부한 실험 참가자들은 이타적인 마음, 기부 행위에서 얻는 자부심 등이 기부의 이유였음을 밝힘. 자, 이게 이제 행태경제학인데요. 일반적으로 인간은 되게 이기적이어서 베네핏 코스트를 따지면 기부를 안 하는 게 되게 나한테 이익이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게임 이론 비슷한 건데, 모두가 기부를 했을 때 나는 기부를 하는 게 이익이에요? 안 하는 게 이익이에요? 안 하는 게 이익이죠. 모두가 기부를 안 하면 나는 기부를 하는 게 이익이에요? 안 하는 게 이익이에요? 그때도 안 하는 게 이익이죠. 예를 들어서 모두가 기부를 안 했는데 나만 기부한 꼴을 한번 볼까요? 나 혼자 20을 내고 나 혼자 10을 기부하고 20은 5명이 놀아먹죠? 그럼 얼마예요? 20 나누기 5는 4. 기부 안 한 놈은 10 더하기 4. 기부한 놈은 그냥 홀랑 4. 어느 게 이익이에요? 기부 안 한 게 이익이니까. 모두가 기부할 때는 기부 안 해도 나도 기부 안 하는 게 이익이고, 모두가 기부를 할 때도 나는 기부 안 하는 게 이겨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기부를 안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뭘 했다? 기부를 했다. 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지? 봤더니 이타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주관적 베네핏이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1번부터. 1번. A는 기부 행위를 고등 정신 능력을 발휘해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행위로 보겠군. 자, 미일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거죠. 기부. 2번. B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기부자와 기부하지 않은 자가 같은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다르다고 보겠군. 한계의 효용은 소비에서 나오는 거지 기부에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는 얼토당토한 내용이 여기 들어간 거죠. 3번.
A는 기부하지 않은 자의 행동을 양심을 위반한 행동으로 B는 기부하지 않은 자가 참가자들의 예상 행동에 따른 효용을 비교해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이해하겠군. 4번. A는 이타적인 마음을 동료를 자신과 같이 여기는 사회적 감정으로 B는 자부심을 기부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이해하겠군. 이해됐죠? 5번. A는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B는 누진적 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구성원 전체의 효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개인이 기부하는 행위와 공통점이 있다고 보겠군. 자,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 만족감이 다르다. 같은 10만 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사실 이제 20번 문제 같은 경우가 썩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가 약간 비논리적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틀리기 때문에 한계용 체감의 법칙하고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자, 21번. A에서 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상충 B. 제어 잠깐만, 상충. 맞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남 맞죠? B. 제어 감정, 충동, 생각 따위를 막거나 누름 맞죠? C. 함양 능력이나 품성 따위를 길러 쌓거나 갖춤 D. 충족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함 충족. 2. 창출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보냄 퇴출이겠죠, 이건. 창출은 새로 만들어냄이죠. 정답은 5번. 2025년 고1 3월 모의고사 34번에서 38번. 법질서 아래에는 관계의 종류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의 분야가 달라지는데 법의 대표적인 두 분야는 형사법과 민사법이다. 자, 형사법 얘기 나왔고 민사법 얘기 나왔고 글을 읽기 전에 여기 형사법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다음에 민사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형사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형사법, 민사법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다음에 형사소송 얘기 나오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글은 읽기 전에 형사법하고 민사법 관련된 거를 서로 비교하면서 나가는 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형사법은 형사법의 목적은 사회 질서 유지 여기 및 형사법은 국가와 범죄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며 민사법은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으로 인정되는 법인과의 관계에 적용된다. 자, 이런 거를 읽을 때는 형사법은 뭐라고 나왔어요? 국가하고 범죄자. 민사법은 개인 대 개인 또는 법인 대 법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법인이라는 거는 회사 같은 걸 말하는 생각해요. 회사.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상대방이 개인이 아니고 그 회사인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핸드폰을 샀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럼 삼성전자 사장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라는 회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핸드폰에 문제가 생겼는데 삼성전자 사장이 나한테 보상해 주지 않잖아요. 그 회사가 보장해. 그런 거를 뭐라고 그래? 법인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회사를 생각하면 돼. 요게 형사하고 민사의 차이인데, 즉 다시 말하면 형사는 국가와 요 개인 간의 문제고 민사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다. 이렇게 도식을 해놓으면 좀 쉽죠. 형사법의 목적은 사회 질서 유지 및 범죄 처벌로 공익을 위해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한다. 여기서 형벌은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과 관한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민사법은 개인 간 분쟁 해결 및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사건 당사자들이 평등한 관계임을 전제하고 손해와 이익을 조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수평적 균형 관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내용을 잘 보세요. 형사법의 목적은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처벌하는 건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뭐 하자는 거야? 형벌을 가하자는 거죠.
나쁜 짓 한 놈한테 형벌을 가한다. 형벌의 종류는 생명, 사형, 자유. 자유는 자유를 박탈하는 거니까 금고, 징역, 뭐 재산은 벌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기본권, 나는 재산권도 있고 자유권도 있고 생명권도 있는데 국가가 강제로 그걸 뺏어버리는 거죠. 왜? 넌 나쁜 짓 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형사법. 민사법은 개인 간 분쟁 해결 및 개인의 권리 보호. 개인 간 싸웠을 때 누가 옳은지 안 옳은지를 찾아주는 것. 개인의 권리 보호. 누군가가 손해를 봤으면 그걸 보호해 주는 것. 중요한 거는 당사자들이 평등한 관계. 즉, 이 개인과 개인이 어떤 관계? 평등한 관계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손해와 이익을 조정하여 누구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이익을 받는데 요게 되게 재밌는 거죠. 수평적 균형 관계를 회복한다. 자, 볼게요. 민사법 같은 경우에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인가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수평적 관계에서 나는 빌려준 사람, 빌려받은 사람 이렇게 있을까요? 채권자, 채무자. 수평적 관계가 유지되려고 그러면 기간이 되면 빌려준 돈을 돌려줘야겠죠. 그런데 안 돌려주면 빌려준 사람은 뭐가 됐어요? 손해가 나왔고, 그러니까 빌려받은 사람은 이익이 됐잖아요. 그럼 이건 옳아야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수평적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는 빌려줬으면 빌려받아서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면 수평적 관계가 된 거잖아요. 근데 빌려가놓고서 안 갚으면 수평적 관계가 안 됐잖아. 그거를 다시 회복해서 얘한테 다시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야? 민사법이에요. 그러므로 소송이 진행될 때 형사법과 민사법의 소송 당사자와 소송 내용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소송 당사자와 소송 내용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다음 글부터 나올 내용은 소송 당사자가 누군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 소송 내용이 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글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으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피고인으로 기소하며 소송이 자, 시작된다. 여기 보면 국가는 누구예요? 여기서 검사가 됐고 범죄자는 뭐예요? 피고인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자, 그러면 기소한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소란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해 범죄의 심판을 요구하는 일이다.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거다. 얘 도둑질한 것 같으니까 판사님, 얘 좀 처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기소하는 거예요. 만약 검사가 기소 안 하면 재판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죠. 판사가 저는 나쁜 것 같은데 검사 기소를 안 해. 그러면 재판은 안 열리는 거예요. 얘가 도둑질을 하면은 무조건 기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현서에 연필을 하나 쓱 했어요. 쓱 이게 뭐야? 도둑질이죠. 근데 연필 하나에 얼마 하지도 않고, 응? 현서 입장에서 에이 너 가져도 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짜잘한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서가 나이를 이렇게 땅콩밤을 하나 똥 때렸어요. 이거 폭행죄잖아요. 폭행이야 폭행이 아니야? 폭행이잖아. 나이가 씩 웃으면서 야야야 밥 먹어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를 검사가 다 기소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거죠. 야, 이까지 거까지 기소하면 세상에 감옥이 넘쳐나겠네.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검사가 담당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반박할 수 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유죄 입증. 자, 이게 형사법에서 제일 핵심인데요. 피고가 무죄 입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검사가 도둑질 했다는 걸 알아. 검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가 도둑질 안 했다는 증거를 대봐.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검사가
얘가 도둑질했다는 증거를 대야지. 도둑질했을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내가 도둑질 안 했다는 거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살인자가 있다 그러면 네가 쟤를 죽였다는 걸 누가 입증해야 돼요? 검사가 입증해야지. 내가 안 죽였다는 걸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입증 책임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되게 중요합니다. 입증 책임이 형사법에서는 누구한테 있다? 검사한테 있다. 입증 못하면 어떻게 돼? 입증 못하면 뭐? 무죄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법원은 검사의 입증과 피고인의 반박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죄 성립 여부 및 잘못의 정도를 따진 후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린다. 자, 그러니까 검사가 입증한다는 거는 얘가 그날 그 A의 물건을 훔치는 장면이 CCTV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본 증인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훔쳐간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쓰려고 가져온 거지. 훔칠 생각은 없었고 나중에 갖다 줬습니다. 이게 반박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거를 판사가 다 들어보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때 어떤 두 사람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기소됐더라도 범죄 동기와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량이 결정되므로 자, 범죄 동기와 경향. 이거 왜 그랬어? 왜 그렇게 한 거야? 쟤를 괴롭히려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실수로. 정황, 친한 사이에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미워서 그럴 수도 있고. 합의, 괜찮아요. 우리 서로 아무것도 없던 걸로 하기로 했어요. 합의가 있으면 무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합의가 있으면 무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합의도 죄의 형량을 깎아줄 뿐이지 완전 무죄가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같은 죄에는 같은 형량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달라질 수 있다. 반성 여부, 뭐였죠? 얘가 그걸 반성하는지, 뭐 이런 것도 범죄 인정 여부, 끝까지 인정 안 해? 요놈 봐라. 형량이 높아질 수 있고, 인정하고 반성하면 형량이 낮아질 수 있어서 형사재판 받는 사람들은 매일 반성문 쓴다고 그래요. 형량 깎으려고. 제가 그날 너무 실수를 하고 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연락에 써가지고 반성한다는 거를 보여주면 형량이 어떻게 돼? 내려갈 수도? 네. 그리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 규율하지 않기로 정한 폭행죄, 모욕죄 등의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혹시 기억납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범죄? 뭐라고 그랬죠? 무슨 범죄라고 했어? 반의사 불벌죄. 들어본 적 있죠? 즉, 연락 팼는데, 패는 거를 경찰이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검사한테 기소를 하기로 했는데, 괜찮아요. 제 처벌하지 마세요. 그러면 처벌 안 하는 거예요. 상처가 나면 폭행죄가 아닙니다. 상처가 안 났어야 돼요. 때리기는 했는데 상처가 안 나야 폭행죄예요. 때렸는데 상처 안 날 수 있죠. 따고 한 대 빵 때리면 빨개졌다가 끝나잖아요. 상처가 나면 뭐죠? 폭행치상. 폭행으로 인하여 뭐가 생겼다? 죄가 달라요. 상처가 나면은 상해죄예요. 폭행치상. 폭행을 했는데 상처 낼 마음은 없이 때리기만 했는데 상처가 났다. 상처를 낼 마음으로 상처를 냈다. 그럼 상해죄. 상처를 낼 마음은 없었는데 좀 때리다 보니까 세게 때려서 상처까지 났다. 그럼 뭐야? 폭행치상.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 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범죄를 뭐라고 그러죠?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거. 이제 반의사 불벌은 일단 기소가 됐는데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처벌 안 하는 거고, 반의사 불벌은 명예훼손. 방인지 해소된다. 친고죄는 명예훼손. 내가 그 명예를 훼손했는데 내가 고소해야 그때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거지. 명예훼손했다고 바로 진행되는 거는 아니에요. 민사소송에 이거 뭐라 그래? 반의사불벌하고 좀 달라요. 반의사불벌은 처벌할 수 있는데 내가 반대하면 처벌 안 하는 거고, 친고죄는 내가 고소를 해야 그때부터 수사하고 처벌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원고가 되고, 내가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가 돼? 원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은 피고가 된다. 자, 나한테 가해라 했던 사람은 뭐야? 피고.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는다. 빌려준 사람이 뭐? 원고. 안 갚는 사람이 뭐? 피고. 이때 각 당사자는 모두 소송 대리인인 변호인을 쓸 수 있다. 내가 법적인 그 절차나 법률을 잘 모르니까 아까 여기서 개인과 개인이, 하나는 원고, 하나는 뭐? 그다음에 변호사를 쓸 수 있다 없다? 변호사. 요렇게 도식이 되겠죠? 여기서는 얘가 피고, 범죄자가 피고, 민사법에서는 내가 피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 원고. 자, 그 다음에 소송을 다 받은 사람이 피고. 그래서 민사소송의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규를 근거로 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 각자. 만약 입증해야 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두 당사자가 손해와 이익을 적절하게 타협하면 바로 소송이 종결된다. 자, 한 사람은 100만 원을 빌려줬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갚았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안 받았다고 그러는 거죠. 넌 왜 안 갚았어? 갚았다니까요. 어떻게 갚았는데, 제가 100만 원을 빌린 건 맞는데요. 30만 원은 돈으로 줬고요. 나머지 70만 원은 제가 10만 원짜리 밥을 7번을 쟤한테 사줬어요. 갚은 거예요, 그게. 사줄 때 내가 갚는다고 그랬어요. 반대방은 30만 원 받은 건 맞는데요. 70만 원어치 밥 사줄 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누가 그거를 돈으로 갚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싸움이 붙은 거죠. 야, 이 판사가 들어보니까 둘 다 말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죠? 야, 그러면 한 60만 원만 갚는 걸로 해서 30만 원을 받았으니까 30만 원만 더 내고 그만하자.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럼 끝난단 말이야. 합의 보면 끝난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원고가 싫다고 싫다고 그러면 재판이 진행되죠. 싫다고 그러면 이제 다 갚지 마라. 아니면 얼마만 갚아라. 판사가 내려주죠. 이해됩니까? 둘이서 야, 대충 이렇게 해서 그러면 밥 먹은 거는 30만 원으로 치고 뭐 얼마 해서 대충 네가 얼마 주고 끝내자라고 하면 합의 보면 어떻게 돼? 거기서 재판은 더 이상 진행돼? 안 돼? 안 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법과 민사법은 서로 다른 분야인 만큼 하나의 사건이더라도 그중 한 분야에서만 또는 두 분야에서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어떤 경우가 문제되냐면 아까 폭행죄 있었잖아요. 폭행치상이라고 해볼게요. 형사적으로는 폭행치상 죄에 깜빵 가는 게 문제가 되겠죠. 민사적으로는 뭐예요? 얻어 맞았으니까 피 터졌고 다치기까지 했으니까 바늘로 꼬맸고 아프고 회사 못 갔고 돈도 못 벌었고 뭐 이런 거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자, 다쳤다 이거야.
그러면 치료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회사 못 갔다. 거기서 일 못했다. 그럼 손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돈 못 벌었잖아요, 손해. 아프다. 아프다는 건 감정적인 거죠. 응? 위자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사적으로는 형사적으로는 네가 깜빵을 가냐 안 가냐의 문제고 민사적으로는 내가 너 때문에 아팠고 뭐야? 위자료. 가슴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참 아파 죽겠다. 치료비 들었다. 그것 때문에 일 못해서 손해났다. 그래서 나한테 300만 원 내놔라. 요거예요. 형사소송은 무죄냐 유죄냐 요 문제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누가 나를 연락했으면 재판이 두 개가 벌릴 거예요. 하나는 검사가 기소하는 형사 문제가 생기고 하나는 내가 피해본 거를 돌려받는 민사 문제가 생기죠. 이해됩니까?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형사에서 얘가 깜빵을 가기로 되면 민사에서 이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야 낮아요? 높죠. 죄가 확실히. 근데 얘가 여기서 무죄가 됐어. 유죄면 높은데 무죄가 됐는데 여기서는 돈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되게 큰 차이예요. 위에서는 무죄가 됐는데 밑에서는 돈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이해됐습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만약 갑이 을에게 맞아 갑이 다쳤다는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 맞아서 다쳤다. 이게 아까 무슨 죄라고요? 폭행? 맞았다는 뭐예요? 폭행. 다쳤다는 뭐예요? 치상. 근데 다치는 걸 목표로 했으면 상해죄. 다치는 걸 목표로 하지 않았는데 때리기만 했는데 상처가 다쳤다. 이건 뭐야? 폭행. 그래서 이때 검사가 법원에 을을 상해죄라는 법규로 처벌해달라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자, 여기서 폭행치상으로 처벌해달라고 하지 않았고 상해죄로 처벌해달라고 그랬죠. 검사는 어떻게 판단한 거죠? 얘는 때렸다가 맞은 게 아니고 다친 게 아니고 다치게 하려고 때린 거죠. 그럼 다치게 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뭐가 돼? 폭행치상이 아니고 상해죄인 거죠. 때리려고 때렸는데 죽었다. 그럼 폭행? 치사. 죽이려고 때렸다. 살인죄. 그러니까 때렸는데 죽었다는 뭐예요?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때렸어요. 딱 이렇게 때릴 때 죽일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딱 때렸는데 얘가 맞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얘가 벌러덩 자빠지면서 뒤통수 깨졌어요. 그게 죽었어. 아이, 나는 땅콩밥만 때리려고 했는데 얘가 벌러덩 자빠져 죽어버린 거야. 살인의 의도는 있어서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이래서 이쑤시개 갖고 폭 찔렀단 말이야. 이거는 상해의 의도는 있겠죠. 근데 얘가 탁 맞고 넘어지다 죽었든지 아니면 여기 급소를 딱 맞아버린 거야. 재수없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살인의 의도는 있어서 없었어요? 야, 이 사람을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이쑤시개로 쑤시진 않겠지. 도끼로 찍든지 뭐 칼로 찌르지 이쑤시개로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넌 이쑤시개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공력이 있나? 무술 공력이 있어가지고 푹푹푹 하면 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치료비는 다친 거, 위자료는 가슴 아프거나 몸 아픈 거에 대한 비용이에요. 자,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죠. 얘를 깜빵을 보내라. 아니면 나한테 손해본 걸 갖고 와라. 하지만 하나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 소송마다 입증해야 하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자, 있을 소송마다라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입증해야 되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고 입증의 정도도 다르다 같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입증해야 하는 사실관계와 입증의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형사소송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강한 입증을 요구한다. 자, 요 내용
법관이 들어보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저건 확실하다. 할 정도의 입증을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되죠? 검사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의심이 없어야 죄를 유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즉 증거가 기소 내용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이 부족하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 자, 이거 약간 죄를 짓긴 한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유죄야 무죄야? 무죄라는 거죠.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 즉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에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법규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다음 번 읽어볼까요? 무죄 추정의 원칙 시작.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는 100을 기준으로 검사의 유죄 입증 정도가 51이라면 유죄가 될 수 없다. 자, 유죄 입증 정도가 한 90은 돼야 확실하게 유죄지. 이거 유죄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 이 정도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원은 이를 뒷받침한다. 함부로 의심 가는 정도로 깜빵을 보내면 된다 안 된다? 아무리 봐도 의심이 안 가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유죄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악한 범죄를 범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는데 여기서 무죄는 반드시 피고인의 결백을 의미하진 않는다. 무죄라고 반드시 결백한 건 아니다 이거다. 유죄일 수 있긴 한데 유죄라는 확신이 있긴 한데 증거가 불법이어도 안 돼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증거가 불법이어도 안 돼. 내가 이 사람이 유죄라고 얘기해도 자백을 해도 자백밖에 없으면 또 안 돼. 그러니까 뭔가 무죄가 났다고 해서 결백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모두가 결백한 것은 아니다 이거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요구한다. 자, 일반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 하고 아까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이건 거의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라는 거는 한 90% 되는 거고 이건 통상인이라고 했어요. 일반 사람이라고 그러면 저 정도면 얘가 돈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받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정도 충분하다 이거죠. 이는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로 해석한다.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 가로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면 됐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얘가 돈을 빌려 갔는데 뭔가 돈을 줬는데 일부는 줬고 일부는 안 줬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받았다고 해야겠네. 누구나 봐도 그 정도면 된다 이거죠.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증거를 바탕으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누가 더 많이 제시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일 원고와 피고의 입증 정도가 51대 49라면 원고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반드시 들어줘야 돼요. 누구 한쪽은. 형사재판에서는 이를 무죄로 내보내는 걸로 끝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매한데 확실하면은 1년 감옥인데 애매하니까 6개월 감옥이 아니라는 거죠. 1년 감옥 아니면 무죄인데 이 정도는 야 얘가 얘 말 들어보고 얘 말 들어보니까 얘 말이 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A라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면 B는 A한테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 이해됐죠? 34번 나희 몇 번? 5번 읽어볼게요. 34번 윗글에서 사용된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서로 다른 견해를 절충해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자, 절충이라는 것은 A는 이렇게 얘기했고 B는 이렇게 얘기했으니 두 얘기가 좀 서로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절충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엄마는 중국집 가자. 아버지는 일식집 가자. 가운데 좀 어디 뭐가 없을까? 일식하고 가장 비슷한 중국 요리가 뭘까? 뭐죠 이게?
절충하는 거죠. 35번 한나 풀어봤니? 몇 번 풀어봤어? 5? 딴 거 쓴 사람 몇 번? 3번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자.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거 몇 학년 거라고? 고1 거야. 읽어볼게요. 35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형사소송은 검사의 기소로 시작하며 검사의 기소로 시작하는 건 맞죠?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해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한다. 피해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피해자는 내가 얻어맞은 사람인데 얻어맞은 사람이 무슨 변호사를 쓰겠어? 그쵸? 이해됐습니까?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 즉 때린 사람이 변호사를 데리고 가는 거죠. 이해됐어? 응. 자, 36번 풀어본 사람? 그래. 응? 36번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죠?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원. 그러니까 무죄 추정이죠. 누군가가 죄가 확실하지 않을 때까지는 풀어줘야 된다. 범죄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처벌을 받은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자, 37번이 좀 까다롭게 지문도 많은데 줌에서 혹시 37번 푼 사람 누가 있을까? 가원이 풀었니? 김가원 풀었어? 대답하네. 예준아 몇 번? 4번? 좋아요. 4번이. 읽어볼게요. 37번 보기의 기억관이에는 동일한 사건을 바탕으로 제기된 소송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운전 중이던 A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B를 밟고 지나갔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자, 운전하다가 B를 밟고 지나갔는데 이를 몰랐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검사는 A가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과실을 범해 B를 밟았다고 판단하고 A를 기소했다.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은 네가 똑바로 봤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주의 의무 똑바로 보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검사가 기소했어요, 안 했어요? 기소했죠. 하지만 구조가 복잡해 도로 환경이 열악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났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다. 그 동네에 막 드럼통도 쏟아져 있고 비도 엄청 내리고 있고 도로는 파헤쳐져 있고 맨정신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을 보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주의 의무를 겪어줬어도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서 결론은 뭐죠? 무죄가 났다. 자, 이렇게 됐어요. 형사에서는 뭐가 나온 거죠? 무죄가 나왔죠. 이해됐습니까? 니은. 이후 B는 A가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 밟힌 사람이죠. 얘는 이제 밟혔으니까 뭐 어디 부러지고 그래서 일도 못하고 아프고 하니까 손해배상 위자료 이런 거를 신청했을 거예요. 근데 A가 보험회사에 가입했으니까 그 돈은 보험회사가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보험회사 줘야 돼요. 보험사는 A의 형사소송 판결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 사건은 손해배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우리 운전자는 잘못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면책 사유,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 없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러나 법원은 A가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었고 자, 법원은 A가 도로에 사람이 다닐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형사법원과 민사법원이 보는 시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리고 형사법원에서는 확실하게 얘를 깜빵에 보내야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거죠. 여기서는 너도 네가 잘못했네 조금은 깜빵 갈 정도는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출한 증거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해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 이 증거는 보험회사가 낸 건데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돈 줘라 이거야. 여기서는 승소죠, 승소. 원고 승소.
돈 달라고 한 사람이 이겼어 졌어요? 이겼죠. 자, 4번. 기억에서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의 과실이 크다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자, B가 넘어져 있다는 게 유리하게 작용한 게 아니고 그 동네가 복잡하고 구조가 복잡하고 요게 유리하게 반영된 거였죠? 틀렸죠. 자, 1번부터 읽어볼까요? 1번. 기억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규명해 처벌하기 위한 소송에 형사소송. 니은은 피고와 원고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에 해당되겠고 민사소송 맞죠? 2번. 기억에서 A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니은에서 A의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입증해야 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었겠군.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민사와 형사는 입증해야 되는 사실관계가 같지 않을 수도 있다. 3번. 기억에서는 A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안 될 정도가 안 됐다. B에서는 니은에서는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었겠고 본문에 나온 얘기죠. 5번. 기억에서는 법관이 열악한 도로 환경을 근거로 A의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품었지만 니은에서는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근거로 피고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겠군. 자,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었다는 거죠. 유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럼 뭐예요? 무죄다. 이 법관이. 여기서는 다닐 가능성을 염두에 뒀으니까 조금이라도 너는 더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더 엄격하게 판단해요? 민사하고 형사하고? 민사하고 형사하고 어디가 더 엄격하게 판단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하고 개연성이 있는 거니까 형사가 더 엄격하게 판단하죠. 함부로 사람을 깜빵 보내면 안 되는 건데 돈은 갚아야 된다는 거죠. 자, 38번 정답은? 몇 번? 읽어볼게요. 38번. 문맥상 A에서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상의할, 상의, 서로 다르다. B. 고려하여, 고려, 따져봐서. C. 적절하게, 적절하게, 맞게, 견주어는 비교한다는 얘기죠. D. 도출되지, 도출되지, 나오지, E. 신뢰할. 신뢰할, 믿을. 정답은 3번입니다.